대한민국의 인구 지도를 이렇게 축 펼쳐보면요. 유독 거대하게 솟아오른 산봉우리가 두 개가 보입니다. 네, 바로 그 베이비붐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 약 1685만 명.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산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100만 명씩 노동시장이라는 지도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은퇴 물결이 단순한 세대 교체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단순히 어르신들이 은퇴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경제 성장률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시장, 세대 갈등, 연금 시스템까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예측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한쪽에선 이분들의 은퇴가 집값 안정의 신호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오히려 청년 세대와의 새로운 자원 전쟁을 촉발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네, 오늘 이 상반된 시각의 근거는 뭔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소득이 절벽처럼 뚝 끊기는 현상. 자료에 은퇴 크레바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아, 그 빙하의 틈 말이죠? 네, 맞아요. 정년퇴직이라는 이쪽 빙하랑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저쪽 빙하 사이에 낀 그 소득이 전혀 없는 깊고 아찔한 틈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문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없는 그 시간을 과연 어떻게 버틸 것인가.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였어요. 한 보고서를 보면요. 노후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부부 기준으로 월 369만 원이 필요하대요. 369만 원이요? 네. 그리고 정말 최소함의 생활만 유지하려고 해도 월 251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고작 올 57만 원 수준입니다. 그나마 100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도 전체 수급자의 10.5%에 불과하고요. 와, 그 엄청난 격차를 도대체 무엇으로 메워야 할지가 정말 막막한 숙제네요. 그렇죠. 개인에게 던져진 숙제인 셈이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유튜브 영상에 나온 사례가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32년간 공무원으로 일하고 퇴직한 분이었는데 아, 네. 저도 봤습니다. 당연히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다 이렇게 믿고 퇴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가계부를 써보니까 매달 300만 원씩 적자가 나더라는 겁니다. 300만 원 적자요? 연금을 받는데도요? 네, 연금 수령액보다 병원비, 경조사비, 또 손주들 용돈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명백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말씀이시죠? 네, 한국은행 보고서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2024년부터 2034년까지 딱 10년간 대한민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0.38%포인트씩 하락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0.38%포인트요? 네. 이게 별거 아닌 숫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10년이 쌓이면 거의 4%에 가까운 성장을 그냥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한창 성장해야 할 경제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러니까 은퇴를 하고도 일을 쉴 수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 일을 그만두는 평균 연령이 73세라는 통계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정년퇴직은 했지만 결국 경비원이나 임시직으로 다시 출근해야 하는 73세의 계장님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소득이 부족한 수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고 가장 큰 자산인 집을 팔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 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수도권 집값이 드디어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마강래 교수도 이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고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최근 1년간 아파트를 가장 많이 판 연령대가 50대랑 60대이기도 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 주택시장 안정론입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예측이죠. 그런데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부동산 전문가 심영석 소장이 아주 흥미로운 반론을 제기합니다. 베이비 부머는 집을 팔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오히려 MZ세대와 아파트 선점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완전히 상반된 예측을 내놓은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보통 은퇴하면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해지니까 집을 처분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규모를 줄일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팔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강력한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변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연금의 확산이에요. 아,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요? 네,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이건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고 그만큼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나오지 않고 그냥 잠겨버리는 효과를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둘째는 자녀 증여입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주춤할 때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급증했는데 세법상 증여된 주택은 5년 동안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집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 필요가 없는 집, 그리고 팔 수 없는 집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시장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와.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건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이었습니다. 과거의 노년층과는 완전히 다른 소비 주체로 부상했다는 건데 관련 데이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데이터 말씀이시죠? 작년에 60대에서 70대의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가 30대를 추월했대요. 아, 맞아요. 그게 지난 1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이게 단순히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소비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야 할까요? 그 질문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둘 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분들은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이라는 그 생애 의무에서 벗어난 첫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억눌렀던 자신을 위한 소비, 즉 보상 소비 심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나도 이제 즐길 자격이 있다는 인식이 자동차 구매나 해외여행 같은 소비 패턴으로 직접 이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의 가장 강력한 구매 주체로 계속 남아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가 주택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어떻게 말이죠? 60대 이상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2014년에는 12.7%였는데 최근에는 19.44%까지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40, 50대의 매입 비중은 오히려 줄었어요. 아, 이분들은 이제 자녀 다 키우고 한적한 교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에 남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만 넓은 집 대신 더 작은 평수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결국 도심에 교통 좋고 살기 편한 중소형 아파트를 두고 생애 첫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 세대와 다운사이징을 하려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정면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집값 안정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료를 보니 이런 세대 간의 긴장감은 일자리 시장에서 훨씬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조선,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 현장이 바로 그 전쟁터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차 노조 같은 곳에서는 숙련공 부족을 이유로 현재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기술의 단절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긴 하죠. 물론이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무엇보다 청년 신규 채용의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경쟁해야 하는 아주 첨예하고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문제의 복잡성이 정말 상당하네요. 개인의 소득 문제에서 시작해서 부동산, 일자리 시장의 세대 갈등까지 얽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이 단순히 문제만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몇 가지 굉장히 혁신적인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봉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짜려는 시도들이죠. 기존의 프레임을 깨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강래 교수가 제안한 삼자연합 모델이었어요. 은퇴한 베이비부머,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그리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정부가 손을 잡는다는 아이디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모델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현실적인 허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평생을 수도권의 편리함 속에서 살아온 분들이 갑자기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예전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게 과연 쉬울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하지만 이 모델의 핵심은 개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각 주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또 새로운 것을 얻는 구조입니다. 베이비 부머는 높은 임금 대신 파트타임이나 낮은 임금을 수용하는 대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요. 지방 중소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합니다. 그럼 정부는 뭐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수준 높은 의료 교육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해서 금전적 임금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아, 월급은 좀 줄어들지만 주거비나 의료비 같은 고정 지출이 훨씬 더 크게 줄어든다면 이거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죠. 경남 함양의 서하초등학교 이야기요. 아, 폐교 직전까지 갔던 그 학교요? 네, 학생 수가 너무 줄어서 문 닫을 위기였는데 LH가 학교 근처에 파격적으로 저렴한 월 15만 원짜리 임대주택 단지를 공급했어요. 그리고 지자체가 부모님들께 일자리를 연계해 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1년 만에 전입 가구가 몰려들면서 전교생이 4배나 늘었습니다. 이 성공 모델을 베이비 부머 은퇴자에게 적용하자는 겁니다. 잠재력은 충분해 보이네요. 네, 베이비 부머 세대의 65%가 지방 이주 의향이 있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던 만큼 수도권 과밀에서 지방 소멸 방지, 베이비 부머 노후 문제 해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일본의 사례를 든 사료도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지원금을 기업에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선 체감이 잘 안 되고 노사 갈등만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일본은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더군요. 네, 일본의 고령자 고용 계속급부라는 제도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60세 이후에 임금이 깎이면 그 삭감된 임금의 일부, 최대 15%까지를 정부가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통장에 직접 쏴준다는 겁니다. 아, 기업을 거치지 않고요? 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면서 노동자의 소득 감소 충격은 완화해주는 그야말로 윈윈 구조를 설계한 거죠.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계속 고용 동기를 훨씬 더 강력하게 유발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이런 정책적,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퍼즐은 역시 개인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자료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조차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나 IT 활용 능력이 높고 또 계속 일하려는 의지도 강해서 정책적 지원만 잘 뒷받침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었죠.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박상한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분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분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처럼 막연히 은퇴를 두려워하는 대신 퇴직 몇 년 전부터 아주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둔 거죠.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이 정말 멋졌습니다. 곧바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대신 하루 3시간씩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사회와 연결고리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하고 남미 페루로 떠나서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제2의 아니 제3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죠. 퇴직 후에 초등학생처럼 새로운 도전에 가슴이 설렌다. 이 말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막연히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했을 때 은퇴가 얼마나 역동적인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연간 0.3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소득절벽이라는 명백한 위기 요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너도 나도 집을 팔아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단순한 예측은 현실과 다를 수 있고 오히려 도심의 중소형 아파트를 두고 청년 세대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는 복잡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삼자연합 모델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도 살펴봤고요.
박상은 씨처럼 준비된 개인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자료로 관통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베이비붐 세대를 부양해야 할 대상 혹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가장 건강하며 가장 풍부한 자산을 축적한 첫 노년 세대입니다. 단순한 복지 대상이나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엄청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아직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거대한 인적 자원이죠.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어쩌면 진짜 과제는 이들의 은퇴를 어떻게 관리하고 부담을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1,700만 명에 달하는 이 거대한 인구의 퇴장은 정말 위기이기만 한 걸까요? 아니면 60세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낡은 은퇴 개념 자체를 재정의할 거대한 기회의 시작일까요?